완벽하였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9년 12월 2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의 주니어 강사님이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신나게 가게 하다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일 많습니다. 예. 강사님들이 새롭게 또 우리 용초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 특강하고 가능하면 또 실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사실 좀 일찍 시작이 되는데 제 자신도 조금 바빴고 또 스케줄이 너무 급하게 나가 이 미리 좀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용초사부터 좀 설명을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용초사에 대해서 용초사라는 이름이 뭐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거창한 들한테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이죠. 왜 용산이 들어왔느냐 하면 2016년에 처음 1월에 시작했습니다. 사랑 모임인데 2016년 1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는 장소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에 시작했다고 용산을 따가 사람 모임 용초사인데 이름을 상당히 잘 짓는 것 같아요. 뭐든지 회사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인데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하고 또 사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금 뭐 결사단체 같기도 하고 또 소림사 같은 절이라는 이런 사자 들어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자 들어간 대학도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토에 유명한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동지사 교토의 명문 사립대학인데 이 선교사들이 만들었는 영어 학원이 이제 교토에 있었는데 교토에는 대학이 제일 유명한 대학이 교토대학, 일본 랭킹 2위죠. 그 다음에 동지사 대학은 사립으로서 1위입니다. 거기에 또 뭐 인명관 대학도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하여튼 동지사 대학이 상당히 알아주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용초사를 시작한 동기는 제가 초음파 교육을 시작했는 게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초음파를 시작했는 거는 90 좀 늦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굉장히 늦었는 것이 개업이 88년이고 초음파를 처음 배웠는 게 96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구 수성구 그 범어 내거리에 있는 대경영상의학과가 개업하면서 그게 우리 후배님이 저한테 초음파를 가르쳐 줬으니까 96년이니까 늦은 셈이죠. 그 당시에 대구에는 초음파 하시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내과 선생님도 있었고 외과 선생님도 있었고 뭐 가정의학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좀 늦게 시작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가 그 당시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선배님 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초음파를 잘 안 가르쳐줬어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비장의 노하우를 가지시고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배우면서 이걸 내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하는 것이 내 자신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겠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알려졌는 게 98년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메디슨에 초음파 복부 초음파 정례집을 했는데 그 책이 히트를 쳤습니다. 무가지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정례집 한번 이민영 보신 적 없죠? 네. 네, 책인데 지금 또 그 책이 아주 잘 만든 정례집인데 지금도 아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이가 너무 잘 만든. 그 당시에 뭐 최고급 아트지로 막 만들어가 메디슨 공짜로 해가지고 한 3,000권 정도 무가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쇄료를 공원 책 100권 받았어요. 100권 받고 사실은 그때 책을 낼 때 이제 메디슨에서 아가 책을 내준다고 해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사인했어. 책 내주고 100권을 내가 받는다. 공짜로 내준다고 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서울에 이제 순천향의 심창서 선생님이 저를 초청해가 초음파 강의를 맡겼거든요. 한 20분 했는데 그 당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 토요일 저보고 와가지고 실수 뭡니까 프리뷰라고 하고 얼마나 뭐라카는지 20분 1시간 당겼어요. 그 당시에 내 나이가 저거 40대 넘었는데 왜 닦여 본 적이 없었는데 마치 레이선트한테 뭐라카듯이 뭐라카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본 그 순천향 실수 할 때는 굉장히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군기를 잡으려고 그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청 받았을 때 가니까 선생님이 내가 토요일 갔더니 전화했더니 그 오늘 또 프리뷰 몇 시에 할까요? 내일 봐. 이렇게 일부러 한번 군기 잡았던 거예요. 하여튼 신선생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참 지금은 이제 건국대학 마치시고 인천에 가셨는데 참 하여튼 초음파의 개척자로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그 외에는 제약회사 스폰서로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제약회사 초음파를 스폰서 해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흔한 게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약회사 스폰서 일회성이잖아요. 그렇게 일회성을 하지 말고 자주 이렇게 한 몇 차례 만나가지고 이렇년에 하는 것이 좀 더 동지애도 생기고 서로 인간관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에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아주 성공적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43회가 됐고 내년에 44회가 됩니다. 그래서 영조사를 거쳐가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또 많은 선생님이 되시고 그분이 또 발전하는 걸 보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생 사는데 결국 후학을 잘 만들어내면 가르치는 선생이 빛이 나죠. 후학을 못 키우면 결국은 나중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초사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구의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결국 저하고 다 관계 있는 그 단체죠. 영남 임상 초음파 학과대는 전신이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었죠. 한 15년 됐는데 그 몇 년이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추억은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명지병원의 은종열 선생님이라서 영남대학의 그 당시 레전트 3년 차였습니다. 그 선생이 이제 영남대학교 그 영천병원 분원에 파견 나갔는데 그 병원이 이제 레전트에 파견 나가가 보니까 영상의학 선생님이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와가 초음파 하시고 가는 거래. 그러니까 그 기계가 초음파 기계가 이제 있었는 거래. 그래서 선생님이 초음파에 관심이 있어가 밤에 이제 당직하면서 이제 초음파 판독지 보고 사진 보고 또 기계를 끌고 가가지고 병실에서 초음파를 이제 맞춰보는 거죠. 자기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참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돼가 그러면 우리 둘이 초음파 그걸 한번 해보자. 모임을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보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 막 가리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내과 선생님들하고 쭉 이제 가리지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뭐 병원에서 모임을 하니까 오십시오. 선생님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래 적극 참석을 원했어요. 그날 됐는데 그날이 11월 말일인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오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때는 우리 병원이 내 병원이 1층에 있었을 때인데 문이 조금 밀폐가 잘 안 돼가 상당히 좀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좀 추웠어요. 비는 추적추적고 추운데 한 사람도
그래서 적결 선생님, 형님 아무래도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야 안 오면 네가 있잖아. 네가 요 앉고 내가 가자. 원래 시작은 초라하고 볼품없이 해야 된다. 시작이 뻑적적하면 안 좋다. 시작은 그냥 이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연장연습도 놓고 제가 강의는 했어요. 그러고 끝나고 난데 은 선생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참 이게 잘 되겠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래서 옆에 가가 소주 마시고 뭐 나는 기분이 굉장히 유포리해졌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져. 생각이 반대였는데 나는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점점 발전해가 점점 커져가 지금 우리 이제 대구에 그 작년 2년 전에 이제 회장을 제가 그로 바꿨습니다.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라고 아주 학급하고 정말 대학에 남아서 되는 분인데 뭐든지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에 못 남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대한 그 뭐라 할까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대로 회장을 하시는데 정말 2년 전에 제가 할 때는 우리 대구에 그 김일봉 초음파 교수는 그야말로 속고 그냥 반상의 수준이었는데 이 김대현 세화가 완전히 막 그 정관도 만들고 대외적 행사도 하고 스폰서도 받고 뭐 이래가 크게 너무너무 크게 발전을 시켰어요. 발전시켜 김대현 선생님 정말 그런 데는 이바지였습니다. 정말 학구적이에요. 학구적이고 뭐 요즘은 컨퍼런스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학의 교수님처럼 레전드를 발표할 때마다 막말합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김창수 선생님으로 드디어 오셨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김창수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작년 2019, 18년도에 17년도 말에 좀 큰일이 있었죠. 우리 서울 그 한국 초음파학회가 생겼을 때 그때도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김종훈 회장님 오셔가 대구팀이 우리 임상 초음파에서 나가면서 새로운 학회를 만드는데 대구의 김일봉 선생님하고 김대현 선생님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는데 김대현 선생님하고 또 우리 그쪽하고는 조금 코드가 조금 안 맞는 점이 좀 있죠. 아무래도 김대현 선생님 학술적이고 이런 학문적에 좀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김종희 회장님하고 이종희 총무 대구에 두 차례로 와가지고 엄청 우리가 뭔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망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그때 오셔가지고 또 아주 기분이 좋아가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를 영입해야 되겠다. 그래가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됐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이 두 단체가 싸우고 분열되고 이러면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한국 초음파에 강의도 하고 우리 대구팀도 이번에 많이 강의했고 또 뭐 대구팀이 또 그쪽에도 하고 또 서울팀이 대구팀에도 하고 이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한 뿌리에서 난 두 나무가 서로 발전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잘 돼서. 그래서 우리 두 단체가 앞으로 더 발전되길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각각 서울 메디컬도 고민이 있고 대구의 영남인사 초음파도 고민이 많죠. 어느 단체도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커지면 조직이 커지면 여러 가지 이제 대외 그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면 여러 가지 다 바뀌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대구에 우리 병원을 옮긴 게 10년 됐습니다. 원래 이제 2000년도 10년에 우리
병원을 건물을 지어가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병원 주위가 신천시장 이렇게 그 음식점으로 쫙 깔렸습니다. 그 당시에 터줏대감이 누구냐면 그 오징어 스타락 하는 오징어집이 있었거든요. 오징어도 팔고 회도 파는데 그 집이 그 신천시장 음식점 상가 번영의 회장이고 그 집이 제일 잘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오징어가 지금 안 잡히잖아요. 오징어 안 잡고 오징어 값이 막 오르니까 이거 수지가 안 맞는 거라요. 오징어 집이. 그래서 얼마 전에 폐업했어요. 폐업이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한 세대가 바뀌는 느낌이 들고 10년 내가 기업할 때 그 집에서 음식 먹으러 가고 양도 푸짐하게 주고 정말 손님도 많고 그러는데 오징어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참 이 세상은 환경이 바뀌면 막 다 모든 게 물의 바닷물 수온이 2도만 올라가도 고기가 바뀌고 고기가 바뀌면 고기 잡는 배도 바뀌고 고기 잡는 메소드도 바뀌는 거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인데 또 이 새로운 제 학생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민영 전 회장님은 오늘 실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오늘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봤더니 오늘 너무너무 김인정 선생님도 못 오고 많이 못 오셔가 사실은 그거는 좀 어렵고 오늘은 강의하고 서로 Q&A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상선을 먼저 경부 갑상선인데 지난번에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또 선생님은 필요 없으십니까? 선생님 이거 저기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것도 다 들어있고 다른 것도 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CD가 뭐냐면 사실은 갑상선은 적거 들어가 있고 대구에 그 영남 임상초보 연구회 선생님들 갑상선도 들어있고 경부도 들어있습니다. 갑상경부 내용이 아주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보시면 아주 영상도 좋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신장 방광 전리선인데 거기도 대구 선생님 2분 강의가 들어있고 적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우리 회원들은 다 한 것이 있을 거도 여기 있는데 나중에 찾아가 가져가세요. 이름이. 그러면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알피니온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 특강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날 한 60명 됐는데 물론 이제 우리 강사도 포함해가 60명이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에는 보통 많이 올 때는 60명, 적게 올 때는 40명 이렇게 편차가 있었는데 그날은 좀 많이 왔어요. 아마 변호에서 선전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여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선생님 들으셨죠? 나머지는 선생님 안 들으셨어요? 이 강의 예. 들었습니다. 2분 들으셨어요. 2분만 들으셨죠? 좀 선생님은 좀 마시고 선생님은 들어보기 너무 어렵죠? 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아무래도 어렵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쌤은 굉장히 유익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이제 갑상선 우리 이수희 갑상에 Q&A 하는데 분명히 이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그러고 USB도 또 하나 드릴게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상 FNA 강의를 많이 듣죠. 일부러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 근데 보면 제일 불만이 많은 게 갑상선 FNA KT라서 강의인데, 강의가 너무 조금 슈퍼피셜한 거래. 그리고 이 KT라드에 숨어 있는 그 이치 근본 원리를 강의 안 하고 그냥 읽는 걸 줄줄 읽으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래. 그래서 쌤은 좀 이해 많이 되죠. 허정은 쌤은 KT랑 많이 도움됐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갑상선 세포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갑상선은 이거 병리를 알아야 됩니다. 갑상선의 진단은 병리를 기초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병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갑상선 강의 파트 오늘 그때 갑상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을 배우는 동기는 사실은 레전드 때 우리 경북대학에는 회계학과가 있습니다. 요즘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과 파트 안에 회계학과가 있었는데 그 회계학과에서 이제 한 달간 있었죠. 그 당시에는 갑상선 뭐 진단이 초파가 없었고 라디오 아이소토프 해가지고 이거 해가 스캔 해가지고 하고 FNA도 잘 안 있는 시절에 그냥 보고 약 주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갑상선 하기는 보기는 봤지만 우리 그 회계학생도 전공이 뭐그 캔서 루케미아 전공이고 갑상선 쪽은 전혀 잘 모르시는 왜 그냥 약만 일해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못 배웠죠. 그 후에 이제 개업 후에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다가 다리를 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명대학 동산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했는데 재활의학과 맞은편에 병리학과가 있었습니다. 해부병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 날씨는 덥고 병원은 잠시 쉬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덥고 그래서 회계학과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회계학과 가서 좀 2달간 피서를 갔습니다. 피서를 가니까 거기서 병리를 하는 거래요. 갑상선 FNA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갑상선 병리를 했냐면 환자가 아마 결제를 보고 찌르잖아요. 찌르면 이제 슬라이드를 갖다가 스메어를 하는데 스메어를 해가지고 하나는 디프킥이라 해서 김자 스테인을 하죠. 그걸 바로 이제 현미경을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팝 스메어라고 95% 알코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그 요새 말하자면 그거 맨치로 그 뭡니까 액상 그 당시에 액상이 아니고 뭐 그 뭐였더라 그 이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액상하고 3개 하더라고요. 사이트. 그래서 이제 디프킥을 하면 이제 5명 정도 FNA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병리사가 옆에서 슬라이드 해주면 현미경을 보는 거죠. 보고 잘 되면 펴쓰고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시 벌러가지고 한 번 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충분히 나오면 환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잖아요. 보니까 갑상선 슬라이드 보니 너무 심플해요. 단순하지 병리 물론 어려운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지만도 일반적인 진단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한 달 정도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진단 보면서 아유 선생님 이거 파페르 캔서네요. 그렇게 어떻게 알아? 그래. 그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마치고 제가 이제 그 병리과를 나가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식사를 내야죠. 식사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에 대구에 신천 할매 떡볶이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쭉 먹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병리과 선생님 보는 그 갑상선 책이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이제 비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죠. 이거는 그레이브스 병, 이거는 하시모토 병, 폴리큐라 네오플라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이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놀래가 야, 저 그 림프사이트 아니고 1시간 하는데 막 지적이 막 나오래. 정말 많이 배웠어요. 1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을 배웠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사진을 내가 설명을 하니까 틀리면 대부분 지적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가장 좋은 공부는 뭐냐 아까 이미 연습했잖아요. 학생이 발표하고 선생은 앉아서 듣는 거 틀리는 거 지적하는 거 이걸 거꾸로 학습이라 하죠.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갑상선 우선 병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리인데 세포 병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세포 병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질환들은 우리가 초음파로 병변을 찾고 CT나 MR로
진단을 하죠. 물론 이제 확실하게 안 되면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상선은 완전히 아니죠. 갑상선은 병변을 초음파로 찾고 진단은 FNA를 하는 거죠. 만약에 CT를 찍으면 안 돼요. CT 찍으면 욕 먹기 딱 좋습니다. CT가 다이를 써가지고 해버리면 대학병원에서 그걸 뭐하죠? 아이소토프 스캔이나 이런 걸 못한다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넘습니다. 그렇게 갑상선에서 어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세포진은 다른 질환이 앉으십시오. 다른 질환에서 그와 똑같습니다. CT나 MR하고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병리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에 보면 갑상선의 세포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물주머니죠. 이렇게 폴리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클이 이렇게 있으면 폴리클이 있죠. 여기에는 콜로이드가 있고 여기에 폴리클한 셀이 여포 세포가 있습니다. 여포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E가 있는 세포가 파라폴리큘라 셀이 있습니다. 파라폴리큘라. 요거는 파라폴리큘라 셀입니다. 파라폴리큘라 셀이죠. 요거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죠. 뉴로엔도크라인 셀입니다. 요 세포하고 요 세포는 전혀 본적이 틀립니다. 요거는 신경세포거든요. 사이로이드는 턱 베이스에서 쭉 밑으로 내려왔고 요 놈은 어디서 왔느냐면 심파세틱 갱그레온에서 버테브랄 바디 갱그레온에서 생겨가 요 놈이 싹 이미그레이션해가 사이로이드 안에 들어가 나무집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셀은 우리 사이로 호르몬을 만들고 요거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뉴로엔도크라인 세포죠. 그래서 이 세포는 콜로이드하고 전혀 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류를 통해서 그걸 받고 혈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전혀 틀리는 사람의 파라폴리큘라 셀입니다. 칼시토닌이죠.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우리가 세포 초음파에서 에코상에서 이렇게 보면 갑상선은 고에코로 나오고 머슬은 저에코로 나오고 카틸리지는 트라케아는 강에코로 나오죠. 당연한 것이 머슬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컴팩트한 조직이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하지 않네. 그래서 저에코죠. 우리 몸의 모든 초음파의 근육은 저에코로 나오지 않네. 그렇죠. 균질한 조직이고 치밀하고 호모지니어스한 조직이고 초음파가 비교적 잘 통과합니다. 물론 트라케아는 본이니까 강한 에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갑상선이 고에코로 나오죠. 갑상선은 왜 고에코로 나오냐면 당연한 것이 초음파 빔이 폴리큘라 앱세리움하고 콜로이드 사이에는 강한 음양 계면차가 있죠. 초음파의 3대 원칙 늘 이야기하는데 외우셨죠?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를 일한다. 그 다음에 반사는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거나 또는 내부가 음양 임피던스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이 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한다. 세 번째는 초음파 에코는 상대적이다. 그게 3대 원칙. 그걸 모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거기에도 써놨습니다. 초음파의 3대 원칙입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 콜로이드와 앱세르 폴리큘라인데 강한 계면에 의해서 초음파 빔이 고에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콜로이드가 또 자체도 고에코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거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FNA를 해가 세포를 보면 세포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이제 좀 요렇게 이제 갑상선이 요렇게 콜로이드 아닙니까? 물주머니가 요렇게 있다. 옥수수를 옥수수 중에 기하게 조금 맞지는 않은데 옥수수는 길쭉하고
콜로이드 폴리클은 좀 동그라니까 이건 안 맞지만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옥수수를 비유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FN을 자르면 요렇게 잘릴 수도 있고 요렇게도 잘릴 수가 있습니다. 셰퍼진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요렇게 잘리면 요렇게 폴리큘러 스트럭처 나오겠죠. 요렇게 잘리면 왜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수수에 잘리는 각도 있어. 그렇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폴리큘러 패턴이라고 하고 폴리큘러 패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시트 패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의 정상 갑상선의 세포는 어떤 거냐를 알아야 파피를 캔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강의가 우리 팀들은 많이 들으셔가 이제 복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정상 갑상선 세포는 특징이 어떠냐? 요걸 정상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비정상인 이제 그 유도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도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갑상선 세포가 이제 라운드하거나 또는 오발하죠. 약간 길쭉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에는 여기에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있고 여기에 뉴클레올라이가 있죠. 핵인 뉴클레올라이가 있습니다. 뉴클레올라이 핵인이 있죠. 이제 갑상선 세포진의 가장 중요한 건 크로마친 패턴이거든요. 크로마친이 있는데 크로마친이 여기에 있는데 크로마친이 어떠냐? 파인 그라뉴라입니다. 이제 가립상으로 보이는데 조금 미세한 가립상으로 보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있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둘러싸인데 사이토플라즘은 루스합니다. 조금 덴스하지 않고 약한 사이토플라즘입니다. 진하지 않죠. 세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세포진에서는 폴리큘러 나올 때 요 하나하나 세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 세포진입니다. 그러면 유도암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첫째 제일 유도암의 중요한 소견은 그 크로마틴이 아주 파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핵막이 어떻게? 핵막이 두껍고 핵막이 조금 일레귤러하고 뾰족뾰족합니다. 핵막이 두껍고 조금 일레귤러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일레귤러 핵막이 요거는 스무스합니다. 요거는 좀 일레귤러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소개는 안에 크로마틴이 아주 파우더리 요렇게 크로마틴 또는 핵막이 어떨 때는 핵막이 페리페레에 직결되고 센트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라운드 그라스 어피어런스 잿빛 유리를 하고 패턴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핵막이 분처럼 파우더리 아주 미세한 있고 또는 생막이 이렇게 페리페 있고 센터는 뽕 빠져버리거든. 요걸 오판 애니 어피어런스 오판 보로데이 12간에 나오는 뮤지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애니 아이 어피어런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마틴이 아주 파인한 첫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막이 일레귤러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세포질이 어떠냐면 세포질이 덴스해집니다. 세포질이 진하게 되죠. 덴스해지고 그 다음에 세포질 안에 그라뉴라 과립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연이 파인 그라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뉴클레 핵막의 변성이 생겨가 핵막이 이렇게 인바지네이션 하거든요. 자, 핵막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사이토플라즘 아닙니까? 사이토플라즘이 되고 요거는 핵막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초음파 세포점에서 잘리면 어떻게 잘리냐면 요렇게도 잘리고 요렇게도 잘릴 수가 있죠. 그렇죠. 요렇게 잘리면 요렇게 됩니다. 옆으로 요렇게 되죠. 요렇게 잘리면 여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잘리면 요렇게 잘려. 그렇죠. 요걸 커피 빈 어피어런스. 커피 빈 어피어런스가 되고 요거는 슈도 인클루전. 그렇죠. 슈도라는 인클루전이 실제로 인클루전이 아니죠. 여기 핵막이 일레귤러 해가 인바지네이션 돼가 여기 사이토플라즘이 실제로 핵 안에 완전히 들어갔는 게 아니고 인바지네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견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주위에 콜로이드가 아주 덴스하게 됩니다. 콜로이드가 아주 왜냐하면 콜로이드가 덴스하다 하는 거는 이 펑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블금 어피어런스, 풍선급 어피어런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보면요, 이 어떻게 나오느냐? 세포가 이 암세포는 암세포가 막 증식이 되니까 세포가 중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 세포는 균절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파피르 캔사가 이렇게 폴리클에서 생기면 안으로 그로잉하게 되고 바깥으로도 또 그로잉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파피러리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파피러리 스트럭처 유도상 구조라고 하죠. 유도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막 증식하면서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을 만들죠.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 파이브로 티슈하고 베슬을 같이 있는 번들, 줄기가 생기고 여기에 세포가 막 중첩이 돼가 세포가 뭐 엄청 많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그러면 여기 딱 끝 부분에 딱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파피러리 케이프 이렇게 세포가 막 중첩된 이런 파피러리 케이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파피러리 케이프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일 때는 이렇게 규칙적이 아니고 중첩이 돼 세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세포가 겹쳐져가 막 나오죠. 그렇죠. 세포 증식이 되니까 정상 세포는 이렇게 균절적으로 나오는데 요놈은 막 세포가 막 겹쳐져요. 그리고 암 세포와 정상 세포의 차이점은 정상 세포나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결합력이 좋은데 암 세포는 어떠지? 결합력이 약하죠. 약해가지고 세포들이 막 떨어져가 또 나와요. 떨어져. 세포가 떨어져 나와요. 세포가 아이솔레이티드 된 세포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하면 이런 스트럭처 중에서 그 현미경을 딱 보면 세포가 이런 세포 덩어리가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세포가 폴리클이 겹쳐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뭐냐면 첫째 이 크로마틴 소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크로마틴 소견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슈도 인클루전이나 커피 빈 어피어런스는 파피럴 캔사에도 보이지만 비나인 셰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인 크로마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됐죠?
여기 제일 중요한 소견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요거까지 기초를 되었으니까 다음에 K-TRAD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K-TRAD 보시면 K-TRAD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K-TRAD가 그 전에 2016년에 나왔는데 2015년에 나왔는 것이 ATA 가이드라인이거든요. 2015년. 근데 ATA 가이드라인은 보면 헷갈리 좀 난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TA 가이드라인 보면 한번 보고도 머리 한번 흔들어 보면 잊어먹어버려. 그런데 K-TRAD는 아주 논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TRAD에는 특징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 K-TRAD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K-TRAD입니다. K-TRAD 물론 ATA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만들었죠. 첫째 K-TRAD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5가지 high suspicion, 그 다음에는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benign suspicion 이렇게 노노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high suspicion부터 설명을. 자, high suspicion은 뭐를 나타내냐면 K-TRAD 파피러리 캔사 중에서도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러리 캔사입니다.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러리 캔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K-TRAD의 하이 서스피션은 인베이시브 파피러리 캔사입니다. 자, 그러면 파피러리 캔사 유도암인데 유도암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번 강의했지만 유도암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인베이시브 파피러리 캔사입니다. 인베이시브 파피러리 캔사는 파피러리 캔사가 이 캡슐을 가지지 않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캔사를 인베이시브 캔사입니다. 그래서 이 캡슐이 없죠. 캡슐은 세포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인베이시브 파피러리 캔사는 어떠냐면 세포 안에 세포가 굉장히 증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저의 코로 보이죠. 저의 코로 보이고 자,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스피큐레이티드 뾰족하다 또는 로뷸 요렇게 로뷸레 볼록볼록한 로뷸레이티드 요거는 뭘 뜻하냐면 뇌코라 하는 것은 세포가 증식돼가 초음파빔이 잘 통과했다는 뜻이고 스피큐레이트 로뷸레이트는 주위를 파먹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조금 K-TRAD하고 ATN이 틀린 것이 non-parallel orientation.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taller than wide라고 썼거든요. 여기 약간 틀립니다. taller than wide. 뭐 같은 개념인데 약간 틀립니다. taller than wide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값상 횡단성에서 뾰족한 것, length하고 width는 length가 길쭉한 놈을 말했는데 non-parallel orientation은 뭐 횡단이나 종단에 관계없이 라운드 하지 않고 길쭉한 놈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실은 톨러드 와인드 개념보다 난패럴이 더 맞거든요. 비나인 종양은 이렇게 커질 때 이렇게 팽창성으로 비교적 원행이나 오발 형태를 유지하는데 암이라는 놈은 지멋대로 파먹어 들어가니까 당연히 톨러드 와인드 형태죠. 그렇게 횡단이나 종단에 관계없이 한쪽이 길대로 한 놈을 난패럴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이해가 돼요? 영어 그것도 약간 틀리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high suspicion 유도암입니다. 그러면 유도암의 종류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invasive 타입이 있고 요걸 알아요. 그 다음에 partially encapsulated 또는 encapsulated 파피럴 캔사 유도암이죠. 유도암은 이제 캡슐을 가지는 유도암이 있습니다.
유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암이 이렇게 캡슐을 가지고 완전히 가진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캡슐을 가진 이렇게 다는 안 가지고 부분적으로 캡슐을 가지는 유도암 완전히 가지고 요런 이제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 되면 뭐가 골치 아프냐면 이게 뭐하고 감별이 안 되느냐면 여포암하고 감별이 안 되죠. 여포암하고 비나인 종양하고 감별이 안 됩니다.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도암에서는 시스틱 타입 낭성 유도암이 있습니다. 낭성 유도암이 있는데 요 유도암은 이제 이렇게 갑상선이 이렇게 시스틱 포션이 있고 솔리드 포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솔리드 포션 낭성 부분, 고형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낭성 유도암이죠. 이런 낭성 유도암은 자세히 보면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인베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여기 뾰족뾰족하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은 것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미세 석회하고 동반하죠. 그렇게 이런 남성 유도암은 멀티플하게 고형 부분이 안 보입니다. 고형 부분이 한 군데 정도 있고 비교적 브로드 베이스를 유지하죠. 멀티플하게 시스티가 솔리드 섞일 때는 이거는 비나인입니다. 예,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퓨저 스크레론 타입이 있습니다. 미만형 디퓨저 타입이 있습니다. 미만형 유도암은 갑상선 안에 뚜렷한 결절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미세 석회가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작은 결절 같은 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암 중에 HCC 중에 디퓨저 타입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많은 거는 90% 이상이 인베이시브고 그 다음에는 파셜리 엔캡슐레이트 남성 디퓨저 타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유도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도암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암이 파피러리 옛날에는 유도암을 파피러리 스트럭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유도암은 파피러리 스트럭처 아니고 전혀 파피러리 스트럭처 아니고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는데 유크리어스가 파인 크로마치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도암인데 유도상 스트럭처 아니고 폴리큘러 패턴을 가지더라도 뉴크리어스가 파인 크로마틴을 가진 패턴을 보이면 유도암입니다. 그 유도암의 진단은 뉴크리어스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유도암의 진단은 스트럭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뉴클리어스의 크로마틴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폴리크롬 역할로서 감별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케이티라드에 이제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케이티라드에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이 제일 중요합니다. 케이티라드의 베이식한 것은 하이포에코익 결절입니다. 저에코 결절, 세포의 정식이죠. 우리가 이제 갑상선에서 고에코, 저에코 결절이 암이고 고에코 결절은 암이 별로 없습니다. 고에코 결절의 메커니즘은 첫째는 이 폴리클이 덴스해지거나 폴리클 콜로이드가 덴스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콜로이드가 럽처돼가 주위에 콜로이드가 인필트레이션 돼버리거나 그 다음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거나 이러면 고에코 됩니다. 대부분 다 갑상선의 고에코는 암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죠. 이 폴리클은 갑상선의 액티비티하고 관계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에 생산 공장에 막 물건 만드는데 창고에 물건이 꽉 있어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없어야죠. 물건이 나오는 쪽쪽 대리점에서 와가 빨리 우리 물건 돌라고 막 와가 막 나오는 쪽쪽 실어가 가지고 가는 게 되지. 안 팔리면 창고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로드 펑션이 좋으면 콜로이드가
루스하고 사이로이드 펑션이 나빠지면 콜로이드가 덴스해집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에서 왜 에코가 떨어지느냐 하면 그레이브스면 콜로이드가 굉장히 루스하죠. 그 다음에 하이퍼바스큘라리티, 블러드 스플라이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케이티라이드 하이슨 솔리드 하이포 에코 플러스 캔사를 서스피션한 소견, 이게 세 가지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캔사 소견 뭐죠? 저에코에다 스피큘레이트 로블레이트 있거나 난패럴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나 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가. 그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 애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마이크로 자 정의가 1mm 이하죠.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1mm 이하입니다.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의 섀도우를 동반하려고 하면 적어도 3mm가 돼야 섀도우는. 그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족보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폴리큘라 세포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오면 폴리큘라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폴리큘라 세포 주위로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깁니다.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사모마 바디, 사립 소체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하고 늘 헷갈리거든요. 콜로이드 크리스탈은 콜로이드가 뭉쳐지는 겁니다. 콜로이드가 뭉쳐지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한테 물리를 많이 하냐. 갑상선 사진을 떡 주시고 이렇게 갑상선 병변입니다. 여기에 솔리드 부분이 고형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점상 고에코를 가지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하거든.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니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솔리드 부분이 있어야지. 시스트 안에 있는 고에코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100% 콜로이드입니다. 때로는 솔리드 부분에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수도 있고 콜로이드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별하는 방법은 초음파 빔의 각도를 바꿔보면 됩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초음파 각도를 바꿔도 라운드한데 이제 콜로이드가 뭉쳐졌기 때문에 각도를 바꾸면 라운드 하다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포매트를 보이기도 하고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선상이죠. 요거는 라운드, 요건 선상이고 코메트를 보이죠. 그러니까 시스 안에 점상 고에코는 무조건 콜로이드 크리스탈이고 골 솔리드 부분이 있을 때는 자세히 보가 점이라고 보이느냐 선으로 보이면 이거는 콜로이드 크리스탈. 코메트를 보면 콜로이드 크리스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갑상선의 낭종은 99.99%가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트루시스트가 없는 거죠. 단 얘가 갑상선의 트루시스트는 브라키알 크랩트 시스트. 쇄혈 낭종이 옆에 라테랄 렉이 있는데 이놈이 왜 잘못해가 갑상선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갑상선 초음파를 판독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판독을 잘못하느냐. 자, 이런 시스틱 병변이 보일 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옆에 솔리드 병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시스터고 요거는 솔리드예요. 그러면 원래 다 솔리드인데 시스틱 디제네이션에 대가 요거는 시스틱 남았는 게 솔리드죠.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시스터 주위에 솔리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는 거래. 그러니까 갑상선의 낭성병변은 99.99%가 고형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NA 인디케이션이 5mm 이상 되면 FNA를 하는 거죠. 근데 저기 예. 시스틱 그 칼시피케이션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 비해서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크리스탈. 네. 크죠. 콜로이드 뭉쳐지니까 커지죠. 네, 확실히 확실히 크죠. 마이크로브 같이 펜션은 점상이죠. 거의 구분되죠.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긴 기전이 어떻게 돼요? 일종의 뭐 그거는 디제네이션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칼시피케이션하고 틀리죠.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래서 다른 칼시피케이션은 네. 세포 전체가 떨어져 나가가 그게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그 파피르 캔서하냐? 파피르 캔서는 세포가 접착성이 떨어지지 않네. 그렇죠? 떨어져가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세포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되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세포가 결절이 있는데 그게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네크로시스의 과정에 칼시피케이션. 네, 그 변성 때문에 그 생김이 좀 틀리죠. 틀릴 것 같아요. 메커니즘이 뭐냐면 파피르 캔서는 세포가 또도도도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세포가 떨어져가 생기는 행위고, 그 조직이 네크로시스 생기면서 칼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콜로이드 크리스탈하고 네. 저 사모마 바디 네. 그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초음파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비슷하게 보이죠. 네, 생성 기전은 다른. 완전히 틀리죠. 네. 그리- 똑같이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 왜냐하면 작을 때는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시스트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콜로이드 크리스탈입니다. 솔리드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선상으로 보이면 이거는 전부 다 콜로이드 크리스탈이고, 코메텔 에코를 보이면 콜로이드 크리스탈이고, 네크로시스 때 있는데 보이면 그거는 콜로이드 가장 크리스탈입니다. 그냥 확연하게 차이점이 싱글로 보통 콜로이드 크리스탈 싱글로 보일 때가 많은데 그렇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굉장히 다발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파피르 캔서 네크로시스 잘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은 약간 돌처럼 생긴 거잖아요.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점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이거 돌이 아니죠. 현미경으로 하면은 그렇죠. 보이죠. 초음파가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탈도 기전은 다르지만 반사를 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액체 성분이죠. 액- 콜로이드 크리스탈은 액체 성분이고, 이제 마크로 칼시피케는 석회하고. 그러면 저기 정상 고에코 이게 크리스탈이잖아요. 이거는 그래 콜로이드죠. 콜로이드. 콜로이드 그럼 여기 밖에 있는 이건 액체. 액체 안에 정상 고에코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콜로이드 크리스탈이고, 이 안에 솔리드 부분에 있을 때는 고에코가 사모마 바디일 수도 있고 콜로이드도 있을 수 있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 콜로이드 플루이드가 이렇게 막 모여서 크리스탈이 되는 건가요? 콜로이드가 점유도가 높아가 칙칙하게 덩어리가 조청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탈 크리스탈이고, 이제 크리스탈을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탈이고 점성 콜로이드. 점성 예, 쉽게 말해서 말은 좀 틀리는데 점성 조창 알죠? 좋죠. 조청이에요. 크리스탈이 조청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할게 좀 크리스탈 봐야 돼. 콜로이드 덩어리. 그러니까 조청. 크리스탈이라고 하니까 이제 크리스탈 가지 말고 콜로이드 옥살레이트 덩어리. 크리스탈. 예, 그거는 생각돼. 콜로이드 덩어리. 근데 그게 워낙 고에코니까 칼시피케이션 크리스탈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대부분 비나인인데 이제 마리그널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직이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침착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틀려요 이거 세 개가. 자, 원래 모를 때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성적을 잘 때는 무조건 모르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모르면 넘어간다. 나중에 이해하십시오. 자, DNA 인디케이션인데 서스펜션인데 이제 이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어 프로그레스 팩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후가 나쁜 게 ETA,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 있거나, 그 다음에는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가 가거나,
디스탄트 메타 갔을 때는 이 포그룹 팩터거든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세포진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크기가 5mm인데 원래는 1cm 하는데 5mm 정도 되도록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에는 요 포그룹 팩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풀프로그레스 팩터가 들어가면 크기와 상관없이 예, 하는 거죠. 원칙이고, 그렇죠. 하는 거 원칙이죠. 그리고 그 5mm 이하, 그러니까 서브 센티미터에서는 그 옆에 4개 선, 네. 그렇죠. 포그룹 팩터나 네. 그 다음에 서브 캡슐라 튜머가 트라케아나 리저널 림프노드를 가거나 튜머가 프로그레션 이런데 요걸 다시 이민영 쌤인데 5mm 이상 되면 FNA를 하고 미국은 1cm 우리는 5mm고 항상 성질 급해가 이렇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포그룹 팩터가 있으면 하고 서브 센티미터는 요거는 포그룹 팩터 주위에 서브 캡슐라 튜머가 캡슐 밑에서 트라케아나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 갈 때 여기 이제 튜머 프로그레션인데 요거 좀 오해를 해야 됩니다. 사이로 캔서는요 슬로우 프로그레싱 하거든요. 파피럴 캔서도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빨리 자라는 캔서는 뭐냐면 아나플라스틱 캔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로브에서 이 종괴가 커지면 말리그넌시가 아니고 오히려 비나인이 더 많습니다. 비나인은 왜 잘 커지느냐면 안에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브리딩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세포의 증식 이런 걸 해서 사이로이드에 비나인이 더 잘 커집니다. 말리그넌시가 오히려 안 큽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튜머 프로그레션 가는 거는 3mm 하는 프로그레션에 대한 기준이 3mm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3mm 이상 더 크지만 FNA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3mm 이상 되면 커졌다는 인디케이션입니다. 네. 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사이로이드 FNA는 종양을 결정하는 요소에 종양이 커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바스큘라리티도 별로 관계 없습니다. 자, 그거 되면 이해를. 첫째 하이 서스피션은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의 인디케이션이다. 이제 다 됐죠.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은 크라이테리아가 두 가지입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이가 노 서스피션, 파셜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에코의 서스피션 소견 3개 중에 한 개 있는 두 가지 종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쌤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첫째는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파셜리 시스틱입니다. 파셜리 시스틱인데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첫째 솔리드 하이퍼 에코익의 종양에는 첫째는 뭘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파셜리 엔캡슐레이트, 토탈 엔캡슐레이트, 파셜 엔캡슐레이트 때는 이런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도 없지 않네. 그냥 저에코 결절로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허정은 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입니다.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요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엔캡슐레이트는 설명해서 알았고,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는 도대체 뭐냐? 이 갑상선 암 중에 파피럴 다음에 폴리큘라인데, 폴리큘라 캔서는 손오공이 저 서역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를 딱 빼가 후 보니까 새끼 손오공이 수십 개 와르르 생기는 거죠.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세포가 작은 마이크로 폴리큘라 스트럭처를 가진 세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병리학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아주 이제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폴리클 기준이 뭐냐? 근데 책마다 틀리는데 세포가 이렇게 한 15개 정도 내지 20개 미만의 마이크로 폴리클 하거든 세포가. 그리고 안에 콜로이드가 굉장히 루스합니다. 콜로이드가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절을 초음파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결절이 캡슐을 잘 발전되고 그 다음에 내부는 재고 캡슐이 뚜렷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캡슐이 뚜렷한 거예요. 트루 캡슐. 파이브로 티슈로 둘러싸인 트루 캡슐. 자, 그러면 왜 재고냐면 이 안에 폴리클이 콜로이드가 굉장히 덴스하지 않고 루스하고 세포 성분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종양이 생계가 팽창성으로 발육해가지고 주위 조직하고 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사이에는 트루 캡슐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베슬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종괴가 커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DDX에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아데노마토스 노즐 이거는 어떠냐면 이 종양은요 비나인 종양인데 우리 몸에 TSH의 리스폰스를 받아가 사이레 폴리클이 막 증식했다가 또 TS에 떨어지고 또 블라스프라에 떨어지면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일으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초음파상을 보면 종괴가 크면서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막 일으키고 헤모라지 칼시피케이션 있고 종괴의 캡슐이 컴플리트 캡슐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끊겼어. 자, 보면 이게 악성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각설사 선생님 가자데 사진 2개고 자 어느 게 비나인이고 어느 게 말리그네시고 이렇게 아주 호모시네스 여놈은 완전히 막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사람들은 이 비나인이고 틀렸습니다. 이거는 비나인이고 말리그네시고 이건 비나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요오드 섭취가 많아서 그렇죠. 자극을 맞아요. 그래서 생기죠. 이거 많이 생기죠. 제발 임산부한테 미역 그 먹으면 안 되고 또 요새는 젊은 여자들 다시마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 약에 또 사이로이드도 많이 먹어요. 네. 굉장히 많이 먹어요. 다 나쁜 거 다 나쁜 올려서. 예. 자, 그렇게 돼요. 이거는 비나인이고 이건 말리그네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자, 솔리드 하이퍼가 도대체 뭐냐?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 그 다음에는 요거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근데 요 네오플라스미라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를 합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이로이드에서 아데노마 칼시노마 구분은 세포적으로 바이옵시로 구별이 안 되고 수술해가지고 캡슐 인베이전, 바스큘라 인베이전, 디스한 메타스에 있으면 칼시노마, 없으면 아데노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햄버거를 보면 요 놈은 똑같아요. 정상 셰프하고 똑같습니다. 구별 안 돼요. 정상 셰프도. 그렇게 뭘 보고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를 진단하냐면 햄버거는 구조적으로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이 꽉 까여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콜로이드가 루스하고 주위에 RBC가 작가 깔려있고 또 이런 세포들은 이 FNA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크로 폴리클, 마크로 폴리클, 콜로이드 또 콜로이드를 잡아먹는 마크로파지, 디제네이트된 폴리클라시 오만
총천연식 시네마스코프가 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 마이크로폴리그만 떠서 보이고 RBC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지. 8개 정도. 8개 보는 게 아니라 12개 하는 데 있고 15개 하는 데 있고 책마다 뭐 중구난방이 뭐 그렇게 돼. 이제 다 이해됐죠. 다시 말하면 solid encapsulated follicular neoplasm이에요. 자,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 파샬리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뭡니까? 낭성 유도암이죠. 낭성 유도암. 시스틱 타입 파피럴 캔서.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비나인 결절의 시스트가 있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요런 솔리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시스틱 디지레이션. 대충 이렇게 낭성 유도암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하고 주위로 인베이전하는 소견을 보이는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싱글로 나오고 그러고 파샬리스틱이죠. 네, 그렇죠.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다. 좀 시스템을 좀 작게 그려야 된다. 너무 크게 그렸어. 그 케이트라데스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매스 아니면 프리도미넌트 아니 파샬리스틱 매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죠. 그 다음에 원장님 죄송한데 그 아까 예. 제일 중요한 속에 이제 저에코 매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예.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에코가 있고 마크드 그건 잘 있는데 케이드라스에서는 구분합니다. 케이트라 마크들이 하이퍼했고 개인적인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이제 그 논문에서는 주의 이렇게 왜냐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에코가 그러면 갑상선 주위 조직에 비해서 저에코면 저에코라고 하나요? 아예 SCM 무슨 아니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죠. 주위 조직에 비해서 저에코도 저에코를 친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저에코라고 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머슬에 비해서 저에코로는 마크들이 하이퍼했고 말을 붙인다. 그걸로 그렇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좀 마크들이 잘 많이 근데 안 써요. 실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캔서 가이드라인에서 마크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스라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주위 실질에 비해서 그렇죠, 패션에 비해서 저이코는 그냥 네. 머스라고 비교를 하는 말이 이제 빠져버렸죠. 그냥 네. 주위 조직에 비해서 저이코는 그냥 저이코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맞죠.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크도 하는 게 하고 하이퍼했고 하고 사실은 엄격한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요새는 마크도 한 말 안 쓰대요. 그냥 그러니까 하이퍼. 주위 실질에 비해서 저이코는 그냥 저이코다 이렇게 네, 그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머스라고 비교는 옛날에는 SCM 같으면 하이퍼했고 그보다 떨어지면 마크들. 지금은 이렇게 그런 말이 좀 거의 안 쓰는 마크드 하이퍼했고는 쓰는 경우에는 그 림포마. 림포마 때 마크드 하이퍼했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아이소 하이퍼에코가 서스피션 속에는 뭐냐면 요거는 그겁니다. 유도암 중에서도 변성되는 게 있죠. 유도암이나 여포암에 여포암은 서스피션 속에는 없지. 유도암 변성입니다. 유도암은 이게 좀처럼 시스틱 제너레이션이나 변성을 안 시키는데 유도암 중에서도 변성을 일으키면 저에코에서 아이소에코 되거나 아주 드물게 하이퍼에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드문 거죠. 네, 이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했죠.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또 소견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성 유도암 그 다음에 림포마가 요게 이제 요게 들어갑니다. 솔리드 하이퍼에코 림포종이죠. 림포마.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림포종이 나눠지겠어 림포마인데 너무너무 드물죠. 저에코로인데 아주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엔캡슐레이트 폴리큘라르 림포마. 요거는 파샬 유도암 변성, 요거는 남성 유도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냐면 케이스라서
아니 림포종은 제가 저희 한 번 진단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한 번 딱 나왔는데요. 그 환자는 메스로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디퓨즈 타입이 있어요. 디퓨즈 타입으로 디퓨즈 타입이 메스라고 얘기를 안 돼. 그렇죠. 디퓨즈 타입으로. 뭐 어딘지 그냥 했는데 그게 림포마. 나와버린 케이스라서 림포마로 진단이 안 되고 초음파로는- 림포마로 의심된다. 이런다. 림포마로 이제 오피했던 림포마로 처음 진단이 됐는데요. 그 메스로 구분해서 초음파로 의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메스 타입도 있고 디퓨즈 타입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디퓨즈 타입은 한번 모르고. 우리나라는 정말 드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w suspicion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low suspicion은 여기에 보면 뭐라 나오냐 partially cystic 또는 iso hyperechoic. 그게 요거죠. 요 두 번째 나오는 여기에다가 partially cystic에다가 partially 이제 다 이갑니다. partially cystic or iso hyperechoic. 근데 suspicion 소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partially cystic하고 iso hyperechoic 노즐인데 suspicion 소견이 있으면 intermediate suspicion, 없으면 low suspicion 되죠. low suspicion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비나인 결절이죠. 전부 다 비나인 결절입니다. 거의 다 비나인 결절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나인 결절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되는 거죠. 아데노마토스 노즐. 거의 뭐 아데노마토 노즐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메주러리 캔서하고 그 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캔서,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이시스 이 세 가지가 이제 말리그넌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뭐 99.9%가 뭐 그거죠. 이제 비나인 노즐이죠. 아데노마토스 노즐입니다. 아데노. 그런데 아주 드물게 노즐인데 드물게서 메주러리 캔서 그 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캔서 메타스테이시스 여기 이제 요건 캔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 캔서를 좀 설명해 볼게요. 뇌졸 캔서는 어디에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이로이드의 파라포리큘러 셀에서 생기는 종양이죠. 이 종양은 스몰셀 셀 똑같은 거죠. 우리 렁에 생긴 스몰셀 셀하고 같은 일가입니다. 이 세포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 세포학적으로 보면 세포 플라스마 셀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스핀들 세포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폴리고날 세포로도 보이고 세 가지 스타일 이렇게 플라스마 셀처럼 보이고 스핀들 폴리고날 이 세 가지로 보이는데 특징이 뭐냐면 뉴클레우스가 특징입니다. 뉴클레우스가 특징이 뉴클레우스를 보면 뉴클레우스 안에 크로마틴이 코스 크로마틴 코스 그라뉴라 크로마틴입니다. 코스 그라뉴라 크로마틴.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베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베큐. 그렇죠. 그게 뭐로 진단하는지 하면 이 안에 크로마틴이 코선 이걸 솔트 앤드 페퍼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 후추에다가 소금 이렇게 솔트 앤드 페퍼 요걸 보고 진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미로이드가 막 침착이 되니까 결절이 어떠냐면 메주럴 캔서의 결절이 안에 마크로칼시피케이션이 막 생깁니다. 마크로칼시피케이션이 생기고 안에 세포가 이렇게 에코제니스는 아이소도 될 수 있고 하이퍼도 될 수 있고 제거도 이거는 뭐 완전히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마크로칼시피케이션 때로는 시스틱 디레인션이 있고 주로 이제 잘 생기는 사이로이드의 어퍼폴에 잘 생깁니다.
그렇죠. 매주. 아나플라스 캔서 이거는 그야말로 훔쳐가죠. 캔서가 막 크면서 안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시스티레이션, 인베이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진단되고 3개월에 무조건 죽는 병이니까 백약이 무효한 나도 두 케이스 봤는데 이건 뭐 금방 죽어. 예. 근데 그 메듈라리 예. 캔서가 예. 그 딥시주 서페스 그 메스 같이 보이잖아요. 실제 메스를 보면은 메스를 보면 다양하게 나와. 다양하게 결절 형태로도 그러니까, 보이고 결절 형태가 좀 퍼져 있는 형태로 보이고. 그러니까 노들라 하이퍼플라시아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도 근데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뭐 특징적인 뭐 소견이 이렇게 없어요. 특징의 소견이 없어요. 예. 단 특징이 썬버스 필요없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잘 동반하고 그다음 우연히 발견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 예. 피혈액 검사에서 맞아요. 그게 높아져가지고 예, 가족들 페오크로모사이트마다 진단해가지고 역추적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예. 쉽지는 않죠. 그렇죠. 칼슘하고 포스포러스 네네. 그거로 추적되고 역추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이 좀 어려요. 그리고 FNA에도 이걸 보지 않은 사람은 병리사 진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아나플라스 메타세스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것도 네크로시스라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로 서스피션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 해갑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중에 하나 빠졌어요. KT라드하고 ATA 가이드라인에서 KT라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이 링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거는 ATA에서 가이드라인에 나오거든요. 근데 KT라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개정하면 로 서스피션에다가 링 칼시피케이션을 였든지 뭘 하나 해야 돼요. 그 이제 링 칼시피케이션이라 하는 것은 이제 또는 이 ATA는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키아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뺑 돌아가면서 생기는 스키아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나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ATA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디스럽션 있고 칼시피케이션 디스럽션 있고 주위로 이렇게 파먹어가는 이런 이제 디스럽션에다가 이렇게 안 그러면 또 어떤 요 주위에 또 저해포가 있거나 이런 이제 소견이 있으면 링 칼시피케이션에도 말리그넌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TA는 있는데 티라드는 없어요. 그래서 요걸 뭐 어떻게 더 그냥 저희 코 메스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걸로 쳐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비나인도 이거 많거든. 해보면 링 칼시피케이션 있는 그러니까 거는 링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저희 코 메스가 없으면 그건 비나인이고요. 아니죠. 여기에 링 칼시피케이션만 섀도우가 생겨가 여기에 에코가 거의 다 저에코로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호모제이스는 전부 다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금 그리신 것 같이 주위에 이메이전 사이트가 보이면 그거는 말리그넌시로 생각해야죠. 네, 저희 걸 하이 서스피션으로 보는. 근데 하이 서스피션의 개념은 캡슐이 없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하이퍼 저희 코 메스로 디스트럭션이 본 거죠. 있으면 일리블라 마진하고 두 개 들어가니까 하이 서스피션. 근데 여기 좀 곤란하잖아요. 하이 서스피션은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의 소견을 시사한데 요걸 하이 서스피 여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 논쟁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만드는 KT라이드 하이스피션의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납니다. 다음에는 비나인입니다. 근데 KT라이드하고 그쪽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AT하고 조금 틀리게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AT에서는 스폰지 폼하고 퓨어 시스터 이거를 구분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는 스폰지 폼을 완전히 비나인 FNA 필요가 없다 이래 했거든요. 옛날 우리 배울 때는 퓨어 시스터, 스폰지 폼,
콜로이드 시스터. 이거는 비나이니까 FNA 필요 없다 하는데 KT라즈에는 20mm 이상 되면 FNA를 할 수도 있다. 자, 요 글씨를 보면 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에 진한 글씨가 있고 연한 글씨가 있죠. 이 5mm, 10mm는 진하고 요거는 15, 20 요거는 연한. 이 말은 진한 글씨는 적극적으로 하라. 연한 글씨는 의사가 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꼭 하라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의사가 재량껏. 그러니까 여기에 로우 서스피션이 15mm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로우 서스피션인데 15mm 이상 되면 의사가 판단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스폰지 폼의 개념은 정의가 뭐냐면 결절이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이고 그 낭성 부분, 그 낭성 부분이 디퓨저하게 있어요. 한 군데에 시스틱이 있고 한 건 솔리슨, 그거는 스폰지랑 가고 결절의 시스틱 부분이 디퓨저하게 있어야 시스틱 폼입니다. 그런데 이제 ATA에서는 이걸 완전히 비나인으로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사실은 초음파에 보면 이 스폰지 폼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러는데 스폰지 결절이 아니고 솔리드 결절로 생각했는데 하이포에코 결절인데 FNA 보니까 스폰지고 스폰지라 생각해서 찔러 보니까 스폰지가 아니에요. 아닌 게 그러니까 이제 20mm 이상 되는 거는 한번 FNA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유도를 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잘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가 나오냐면 퓨어 시스터. 또 하나는 콜로이드 테일을 가진 프리도민트 시스터. 퓨어 시스터. 우리 옛날에 퓨어 시스터를 컴플리트 시스터 이렇게 했거든요. 컴플리트. 이거는 뭐냐면 시스터가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거의 90% 이상 진행되는 거죠. 퓨어 시스터. 또 컴플리트 하면 좀 이상하게 100%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컴플리트라는 사람하고 퓨어 시스터를 썼는 뭐 이래. 그러니까 50% 이상 프리도미넌트 시스터, 90% 이상 거의 퓨어 시스터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시스터. 콜로이드 시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프리도미넌트리 시스터고 코메텔 에코를 동반한 거. 콜로이드 시스터. 요거는 이제 비나인. 요거는 20mm. 요거는 FNA 인디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기나긴 강의를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자, 우리 KT라즈는 ATD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했는데 더 어드밴스 해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안 외우고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 서스피션은 무조건 저에코 결절에 서스피션 소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 이거는 뭘 시사하느냐?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다. 그럼 끝나죠. 서브 센티메타 푸어 프로레스하고 서브 센티메타 그거는 따로 서브 ETA 림프노드 디스탈 메타세는 푸어 프로레스. 저쪽은 서브 센티는 푸어를 팩타 있거나 또는 이게 서브 캡슐라가 트라키아나 리전 림프노드 인베이전. 그 다음에 추모가 프로그레션 마이크로죠. 예, 거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은 솔리드 하이퍼에코이다. 솔리드 하이퍼에코이다. 서스피션 효기를 없는 건데 뭐를 시사하느냐? 폴리큘라 네오플라슨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 드물지만 림포마. 그 다음에 파샬리 시스틱에 생기는 거는 서스피션 효기는 낭성 유도암. 그 다음에 아이소 하이포에코 노즐의 서스피션은 대체로 유도암이나 뭐 여포암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변성에는 아주 드문 거다. 유도암이나 그 다음에는 이제 로우 서스피션은 뭐냐? 파샬리 시스틱 아이소에프에게서 서스피션 효기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요거는 뭐냐?
대부분 99%가 비나인 아데노마스 노즐이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메주랄 캔서, 아나플라스 캔서, 메타세시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는 다 해버렸네. 비나인은 세 가지다. 이제 스폰지 폼은 20mm 이상 되면 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퓨어 시스터거나 콜로이드 시스터.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갔죠? 두드리 깨아가 밤에 이야기하라 해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바로 이 게이트라드에 숨어있는 이 진리인데 왜 진리를 모르냐면 백리를 모르는 백리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질문이에요. 그 아데노마토스 노듈 있잖아요. 예. 서스피션의 아데노마토스 노듈의 그 히스톨로지 세포는 어떻게 나오냐? 내가 다시 설명했죠. 요거거든요. 세포를 딱 보면 어떠냐면 마이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마크로 폴리클도 보이고. 왜냐하면 폴리클이 있는 거죠. 폴리클이 이제 TSA 리스폰스를 받지 않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두 가지라 해요. 아이오딘이 모자리거나 많거나 몽고나 이런 데를 가면 아이오딘이 모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아이오딘이 너무 많이 먹어진게 그러면 몽고 같은 데는 아이오딘이 먹기 때문에 이 하이퍼플라시아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아이오딘을 조금 먹으면 이게 정식이 되는데 아이오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몸에 사이로 호르몬이 프리 T4에서 프리 T4로 바꾸는 것이 블로킹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왜 사이로이드 이거 수술할 때 루골 솔루션을 먹었잖아요. 루골 솔루션 먹으면 혈액 중에 프리 T4로 가는 걸 블로킹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에 피추이터리 그랜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사이로 호르몬을 모자리는구나. TS를 확 분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사이로 폴리클 중에 어떤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놈은 폴리클을 막 정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이로도 TSH가 정상화돼 보이되죠. 그러면 폴리클이 정식이 스탑되잖아요. 그러면 결절이 그럼 더 브라베스를 또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일어나잖아요. 그럼 병리를 딱 보면 우리는 슬라이드를 딱 밀어놔 보면 첫째 마이크로 폴리클, 마크로 폴리클이 있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럽체되면 콜로이드 주위에 막 배경이 깔리고 또 콜로이드나 세포가 죽으면 그걸 잡아먹는 히스테오사이트가 막 보이고 히스테오사이트가 보인다는 것은 디제네이션 되는 그걸 폼시액하거든요. 폼시액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세포의 디제네이션 세포 찌끄레기가 막 보이는 거죠. 그게 아주 슬라이드에 볼 게 많죠. 마크로 폴리클, 마이크로 폴리클, 세포가 떨어져 누더된 세포, 그 다음에 콜로이드 덩어리, 히스테오사이트 그런 보이죠. 그죠. 파필라리나 폴리클러스 C에는 그 셀이 변형이라는 거죠. 뉴클레어스나 이런 거에 막 여러 이렇게 모양도 바뀌고 획도 커지고. 아니요, 세포는 작아져요. 그럼 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는 세포를 보면 네. 정상 세포도 오히려 작고 자꾸 새까맣게 보이잖아요. 새까맣게 보이는 그건 디제네이션 그러니까 저런 그 캔서랑 다르게 저기 아데노마토스 경우에는 셀들은 그럼 정상인 거죠. 셀 자체는 정상인데 변성이 많이 돼요. 변성이 많이 돼요. 예, 변성이 많이 돼요. 저 셀들은 아예 변형된 폼이 위에. 그렇죠. 세포가 변성을 많이 일으켜요. 세포가 왜냐하면 네크로시스 때문에 변성을 많이 일으켜요. 요거는 유도암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세포가 좀 작아요. 그리고 세포에 여러분 뾰족뾰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로마틴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FNE 했을 때 나중에 베데스다가 나오는데 베데스다에 그 아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우스라. 이 뭐냐면 이제 백리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세포진단인데 우리가 늘 백리 의사하고 그의 마음은 뭐냐면 확실한 거 아니면 진단을 안 줘요. 스트라이크로 말하자면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줘야 스트라이크고
한가운데 안 들어오고 약간 코너에 들어오면 뭐를 주느냐 하면 서스피셔서 줘버려요. 그러면 서스피셔 암이 아니냐. 우리 임상인사가 서스피셔 개념하고 사이로이드의 서스피셔는 전혀 틀려요. 우리는 임상인사의 서스피셔 뭐 우리가 뭐 할 때는 일 수도 있다. 룰아웃 개념이고 갑상선의 서스피셔는 90% 이상이에요. 근데 자기의 크라이테리아에 100% 만족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스트라이크인데 전 한가운데 그 탁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직구가 아니고 커브대가 코나 찔렀는 공은 전부 다 서스피셔였어요. 그 다음에 아웃도 애매해요. 내가 옛날에 했는 이야기를 늘 하지만 우리 병원에 아웃을 했는 걸 요새는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아웃을 쫙 뽑아가지고 다른 병리에서 줬어요. 제가 우리 병원에 아웃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봐주세요. 보더니 뭐랄까 아니 이게 왜 아웃이야? 이거는 서스피셔스. 이거 서스피셔 이게 왜 서스피셔야? 데피니트 말이 그것이 전부 다 한 단계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짠돌이 병리사냐 아니냐가 차이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을 투수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나가 심판을 처음 보는 심판이 왔을 때는 투수는 제1구를 왜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주 낮게 한 던져보는 거죠.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딱 잡아주면 엄청 좋죠. 그 다음에 낮게 주는데 내가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은 볼로 써내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약간 더 높게 던지다간 한가운데 인코스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홈런이나 장타를 맞아버리거든요. 그래 이것도 똑같아요. 예. 다 질문도 좋은 질문인데 또 있으면 마지막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10시간 다 하겠습니다. 그 에그셀 칼시피케이션의 비나인 에그셀 칼시피케이션 에그셀 칼시 비나인 대부분 비나인이죠. 비나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뚫고 FNA 하더라도 뭐 세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세포가 잘 안 나와요. 어떤 거는 바늘이 휘청 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포 전혀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디스랍션이 되는 것도 비나인도 좀 지나면 그게 디스랍션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주의로 인베이전 했느냐 하면가 디스랍션 되면고 인베이전 하면 센터를 찌르지 말고 인베이전 된 부분을 찔러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코제네시티 같은 약간 에그셀인데 옆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초음파 음향이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그거는 선생님은 알았어. 어느 한 군데가 분명히 틈이 있어요. 말리그난 씨 그쪽으로 인베이전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략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죠. 이제 그러니까 애매해서 FN인데 애매해서 보내보면 대학병원 가서도 애매한데 수술을 그냥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 보내보면 서스피시 안 나와도 그거는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의사의 뭐 재량인도 많이 좌우하니까 계속 FN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걸 계속 FN에 할 거냐? 이제 논문에서 이제 사실 이거는 좀 그렇죠. 굉장히 페리페리해서 다루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메이저 장기의 그렇죠. 인터페이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메디어트나 비나인 네이처의 메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원칙대로 K-트라이데스 1번부터 5번 카테고리를 보면은 그냥 인터메디어트나 그냥 비나인으로 줄 수도 있는데 메이저 장기의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가 틀리게 되는 거. 아까 저기 보시면 풀프로머스 팩터 옆에 서브 센티미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 장기 옆에 있으면 서브 센티미터에 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5mm라는 게 하이 서스피션에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 서스피션에서 서브 센티미터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면 5mm 때 돼도 FNA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갑상선 판도 개인차가 그쵸. 좀 많아요. 많죠.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백리 의사하고 조금 이 코릴레이션이 좀 필요하고 백리 의사의 그 뭐랄까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돼. 예, 해야 돼. 통화하면 예, 이제 예, 자주. 예.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사가 임상에서 착각하는 게 내가 FNL을 해놓으면 백리 의사가 열심히 봐줄 것이다. 아 이거 바빴어. 열심히 볼 시간이 없어요. 내 백리가 가보니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슬라이드 이만치 그래 뭐랄까 이거 다 봐야 점심을 먹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슬라이드 막 보잖아요. 보가 막 떡이 된 슬라이드는 왜 되겠어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나 그냥 던져버려요. 슬라이드 한 장 정도가 한 장 많아야 2장. 그렇죠. 그럼 제일 좋아. 내보고 나는 슬라이드 좀 많이 6장 가거든. 좀 슬라이드 주라요. 2번 하거든. 2번 하고 3번 슬라이드 6장 만드니까 내보고 김일홍 씨 슬라이드 좀 주라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그리고 저널에서는 그래서 슬라이드 외국 저널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가 비싸니까 한 번 매스에 슬라이드 한 장. 그럼 제일 특별한 좋지. 경우에 2장까지 해도 되는데 보통 한 장을 리코멘드하고 한 번만 찔러다 뭐 이런 얘기. 나는 2번 찌르거든. 그러니까 한 번 찔러가 첫 번째 FN이 안 나왔는데 2번째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2번 찔러. 불안해가 한 번은 도저히 못 하겠어. 런던스크튼이 나올까봐. 예, 2번 찌르고 또 하다 보면 슬라이스미 하다 보면 액상이 많이 나올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첫 번째보다 마지막에 세포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찌르다 보면 제일 나쁜 게 혈액이 많이 들어오면 안 좋거든요. 예, 그건 안 좋거든. 그래 혈액에 첫 번에 넣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툭툭 들어가 나올 때 그게 왕건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장을 하는 원인이 그래. 그렇게 이제 소고기 국 먹을 때 먼저 가면 위에 국물 먹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고기 반 국물 반 앞에 가면 묽은 국물 먹고 마지막에 가면 고기가 그래도 좀 몇 덩어리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같아요. 난 불안해가 하나에 모아있어요. 하나는 것도 많잖아. 사람 하나에 다 하거든요. 나는 6자가 이게 슬라이드 좀 주라요. 근데 못 주겠어요. 못 주게. 6장 안 넘게요. 어떤 사람이 10장씩 밀어가면 뭐 식용유 먹내는 것을 떡을 내가 만들어서 절대로 슬라이드는 뭐였냐면 백리 의사가 잘 보이도록 아주 얇게 사시미 뜨듯이 그래야지 피떡이 내가 그 하나도 안 봅니다. 다 내버려. 그냥 난 달면서 다 던져보고 아웃으로 다 던져. 아웃으로 다 던져. 아웃의 원인이 뭐냐? 첫째는 테크니컬 에러. 처음 초심자는 두껍게 미름. 두 번째는 뭐냐면 FNA 사이트가 시스틱 부분에 해버리면 세포가 왜 되느냐면 이게 덴스해져 버려. 우리가 보는 건 파벨 캔서는 마이크로 크로마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변성이 되면 이 뉴클레스가 오게 되면 진하게 염색이 돼 버려요. 그게 마이크로 크로마틴 먹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백리가사가 요래 모양 보니까 좀 뾰족뾰족하고 세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막 서스피션을 내줬어야 되는데 귀찮거든. 그러면 아웃으로 던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변성 부위. 그렇죠? 변성 부위 찌르거나 섬유화를 잘못하거나 변성 부위 찌르고 이럴 때는 아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리여사 깐깐한 백리여사. 그래서 그것도 백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베데스타가 안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베데스 나오고 난 뒤에 정도관리위원회가 있거든. 그래서 메이저 병원이나 이런 병원은 기병원의 아웃스가 몇 퍼센트 나오느냐, 아웃스가 몇 퍼센트 이상 나오면 이 탑 백리 의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웃스를 함부로 못 이끌어. 예전에는 아웃스가 좀 난데요. 그 우리가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했던 방식으로 하면 사실 아웃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해도 한 20장에 한 장 나올까? 그럼 아주 우수한 데라. 그 병리과 의사가 우수하든지 이민영 쌤이 우수한 둘 중 하나라. 변이과 선생님하고도 한번 통화하면 아웃스 잘 안 주시고 거의
이렇게 그나마 주시더라고요. 이민영 쌤이 잘했는 거라. 대부분 우리 대구에도 뭐 컨퍼런스 뭐 아웃스 몇 퍼센트 하면 뭐 굉장히 많던데. 네. 아웃스 내가 그런 보니까 거 하시나요? 30%대 이렇던데. 그렇게 나오면 그거 아웃으면 다 다시 해야 되는 논다이그노스틱하고 똑같은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만빵으로 먹는 거죠. 아, 많아요. 아웃스 많이 내주더라고. 30%. 그건 병리과 의사의 그 캐릭터하고 좀 상관이 그것도 있는 있고 선생님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 끝에 내가 봐서는 아웃스 많이 나오면 많이 내준 거라. 그러니까 아웃스 때문에 스트레스 다시 뭐 배웠다. 그게 그럴 땐 두 번째 할 때는 골치 아파요. 환자하고 이제 미리 약속을 해야 되거든. 내가 이거 또 하면 아웃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미리 하고 보내야지. 또 애가 또 아웃스 나오면 환자가 뭐 신경이 막 내니까 두 번째 할 때는 환자하고 미리 소고하고 난 뒤에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자, 집에 가시고 내일